$200까지 내려가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200까지 언제 내려갈 수 있냐면 2024년 4분기 실적이 나는 1월 초에 정말 예상 밖으로 4분기 실적이 안 좋았다. $200대까지 내려갈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400까지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한 번도 매도를 한 적이 없는데 매도할 생각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펀다멘탈이 받쳐주지 않는데 트럼프 효과로만 계속해서 $400까지 가버리면 이건 위험하다고 봐요. 머스크가 정부 효율성 위원회 수장이 되었잖아요. 네. 과연 정부 효율성 위원회라는 게 어떤 직책인가요? 정부 효율성 자체라는 것을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따지면 동일한 아웃풋을 더 적은 비용으로 만들어내는 것, 또는 동일한 비용으로 더 많은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효율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단어를 썼고요. 그건 뭐냐면 지금 연방정부가 아웃풋을 그대로는 해줘야 되는데 비용을 줄이는 것, 이것이 효율성인 거고, 비용을 줄인다는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나가는 예산을 줄이기보다는 공무원들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가장 큰 효율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효율성위원회는 공무원들의 숫자를 대폭 감소시키겠다. 그리고 그 부분의 많은 부분을 AI라든지 새로운 기술로 대체시키겠다. 이런 뜻을 명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부터 어떤 식으로 효율성을 줄일 것인가 하기 위해서는 흔히 말하는 실사가 있어야 되겠죠. 실사가 있어서 비용 구조를 완전히 분석하고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업무에서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완전히 걷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예를 들면 국방부에서도 국방에 대한 흔히 말하는 조달이죠. 이런 조달에서 불필요한 절차에 의해서 특히 예를 들면 국방부 조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한국도 그럴 수는 있지만 제가 한국의 국방 조달을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미국에서는 요즘은 신군사 전략 같은 것들을 많이 세우고 있어요. 이번에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AI 중심의 전쟁이라든지 또는 저렴한 드론에 의해서 그리고 생산이 빨리 될 수 있는, 뭐 예를 들자면 현무, 좋은 미사일이죠. 현무 한 발 10발 쐈는데 북한이 안 무너지면 100발 더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공장 풀 가동해도 2년 내로 못 만듭니다. 미국이 이번에 그걸 배운 거죠. 장기화될 경우에, 특히 중국과 같은 거대 국가하고 장기화될 경우에 대단히 많은 양의 무기가 필요한데 이것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생산 구조로와 생산 역량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바꾸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전통적인 대기업들하고는 답도 잘 안 나오는 거고, 그럼 빠른 속도로 전환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단히 비효율성들이 발생하면 이런 부분들을 쳐내고 법적인 규제도 바꿔주고, 즉 새로운 스타트업들하고 같이, 국방 스타트업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런 법도 바뀌어져야 되고 이 관련된 인력 구조도 좀 바뀌어져야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도 분명하게 효율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단축시켜내는 것, 이런 것도 효율성일 거고, 특정 부서에서는 이거는 충분히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2명이 하고 있는 일들도 대단히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불필요한 일들을 중간중간에 의사결정 구조를 많이 만들어 나가면서, 그러니까 과장 결제하면 끝날 거를 굳이 꼭 위에 있는 사람 국장까지 결제하고 또 실장까지 결제하고 또 차관까지 결제하고 그러면서 막 내용이 다 바뀌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차관이 결제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중간 계층을 다 날려버릴 수가 있는데, 이 중간 계층이 가장 인건비가 많은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으로 치면 국장 실장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차관이 CEO가 미국 스타트업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CEO가 바로 팀장들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차관이 너가 팀장하고 얘기하면서 일 진행해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국장들 라인과 실장들 라인, 중간 라인들을 다 날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엄청난 인건비 비용 절감이 사실상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7급 공무원, 8급 공무원, 우리 식으로 하면 9급 공무원을 축소시킨다고 해서 인건비 절약이라는 게 많지가 않거든요. 이건 뭐냐면 고위직 공무원들을 대규모로 축소하겠다라는 거죠. 이 부분들이 효율성위원회가 하겠다라는 일이고, 이것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축 효과가 엄청나게 발생하죠. 자, 7급 공무원, 8급 공무원, 9급 공무원이 축소된다 하면은 사람들이 걱정이야. 내 미래가, 나 여기 공무원 탄탄할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이제 한국적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뭘 하지? 일론 머스크를 위해서 규제를 완화시켜줄까? 저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7급 공무원, 8급 공무원, 9급 공무원 이런 사람들은 별로 건들지 않을 거예요. 이 뭐
고급 공무원들을 확 날리면은 비용 절감 효과도 확실하고 그리고 업무 의사결정도 빨라지고 업무의 효율성들도 빨라집니다. 그러면 이 고급 공무원들을 날린다 그러면은 이 공무원들은 내가 그러면은 잘리지 않는 고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자기의 의사결정권에 있는 부분에서 특히 트럼프를 위해서도 열심히 하겠지만 일론 머스크를 위해서도 딱딱 맞춰주겠죠. 이것이 효율성위원회가 장악하고 있는 저는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요직이라고 봐요. 우리나라로 하면 뭐 기재부보다 더 위에 있는 그렇죠. 건가요? 아니, 기재부보다 더 위에 있죠. 기재부에 있는 국장 6명 날리고, 저기 실장 3명 날리고, 차관도 뭘 2명이나 있어. 1명으로 하고, 이렇게 결정해버리면, 거기 자리에 있는 사람들, 지금 승진해야 될 사람들, 바로 지금 옷 벗고 나가야 돼요. 어마어마한 변한 거죠. 그렇다면 정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규제 완화를 위해서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말 안 해도 알아서 바꿔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것도 일론 머스크가 영향을 줬는지 안 줬는지 그래서 아마 뉴욕타임즈나 이런 언론에서는 눈에 불을 켜고 이제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무슨 대화를 했느냐, 우리나라 무슨 뭐 전화기 녹취록 막 이런 것처럼 요즘 녹취록이 많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 다 이걸 할 텐데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알아서 이번에 인수위에 있는 사람이 뭔가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 주정부의 권한을 연방정부로 이월해서 연방정부에서 쉽게 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제가 보기엔 자발적으로 발언한 거예요. 왜요? 이거는 이런 위축 효과는 여러분 공무원 세계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고급 공무원, 고위직 공무원들 세계에서 위축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것은 완전히 얼어버리는 겁니다. 얼어버리는 거고 자발적 충성이라는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그분들 그 나이에 나가서면 제2의 직장 구하기 어려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고위직 공무원들이 대거 해고될 수 있다는 거는 미국 사회에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공포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가 왜 일론 머스크랑 같이 했느냐 즉 미국을 신경제로 체질 개선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의지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거고 이 신경제에 맞는 공무원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한국으로 비교해도 마찬가지죠. 한국의 이 공무원 부처 조직 이거 만들어진 지 벌써 20년 가까이 됐잖아요. 이 20년 된 조직을 가지고서 이걸 하려고 하니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은 들어맞을 수가 없다라고 저도 봐요.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우리나라 예를 들면 국회도 보면은 정부 조직이 맡아서 상임위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쪽으로 좀 삼천포 가서 죄송하지만 방송과 예를 들면 과학을 같이 하다 보니까 과학 얘기는 하지도 않고 방송 얘기만 하다가 상임위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즉 과거에 80년대 90년대는 그것이 통할 수 있었지만 2020년도에 그것도 후반기로 가고 있는 사회에 지금과 같은 오래된 전통적인 연방정부의 구조가 신산업에 맞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좀 충분히 꼭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고 이것이 이번에 터져 나온다는 거고 그리고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산업 세력이 이것을 강력하게 원했다라는 거고 이것에 의해서 재편될 가능성은 미국에서 재편돼야 될 거고 재편될 힘도 사회적으로 받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효과적으로 진행되는 부서와 법률도 마련됐고 또 제가 뭐 어떤 정당을 선호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공화당에 의해서 하원과 상원이 장악된 것까지도 해서 그다음에 행정 수반까지 해서 이 세 개가 다 통로가 열린 거기 때문에 대단히 힘있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속도감 있게 저는 이러한 효율성위원회를 비롯하여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입장에서는 정말 큰 호재라고 보이는데요. 사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견제를 하겠다. 무역 관세에 대해서 뭐 60% 이상 이제 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테슬라도 상하이에 기가팩토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매출도 상당하잖아요. 네. 근데 이 중국의 관세를 부과하면 테슬라에게는 악영향 아닌가요? 엄청나게 악영향이죠. 엄청나게 악영향이고 테슬라보다 더 악영향을 받는 것은 애플이죠. 그리고 아마존도 쉽지 않을 타격을 받습니다. 아마존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물건의 많은 부분이 중국산 물건이기 때문에 미국 물가에도 영향이 있을 거고요. 사실 관세를 올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2016년 우리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관세를 그때도 올렸어요. 그때 애플은 예외 조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외 조항 없는 일관된 관세 인상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를 들자면 우리 정부도 하려고 하는 것, 유럽 정부도 하려고 하는 것, 그래 관세 인상해도 좋은데 우리 제품 중에서 뭐는 좀 빼줘. 이런 지금 무역 전쟁을 이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럽연합은 이번에 선언한 것이 미국산 천연가스를 엄청 사겠다. 우리가 가장 많은 우리가 구매자가 되겠다. 그러니 우리 것 중에서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매기지 말아라.
이러한 기브 앤 테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하고도 아무리 갈등 관계에서도 전혀 상호 이런 기브 앤 테이크 없이 일괄적으로 무조건 관세를 매긴 일은 없을 거예요. 이거를 중국 정부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애플과 테슬라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잘해주니 우리 기업 몇 개 정도는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할 거고요. 이런 것은 이제 이건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국제 관계에 있어서의 기브 앤 테이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이 바라보는 대중과의 어떠한 이 흔히 말하는 지정학적인 갈등의 수준과 공화당이 바라보는 중국과의 지정학적 갈등 수준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우선 민주당 내에서도 중국을 떠오르는 미국과의 경쟁 국가로 보게 된 거죠. 경제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군사죠. 그 부분이 예를 들면 AI 규제로 들어가서 중국에는 고급 반도체를 수출하지 않는 뭐 이런 식의 어떤 조치를 취했던 거죠. 이런 부분들은 당분간 트럼프 진영에서도 2기 행정부에서도 진행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뭐라 그랬냐면 국방 AI에 있어서 맨하탄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맨하탄 프로젝트는 1943년에서 46년까지 미국에서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물리학자들 반강제로 데려와서 영화로는 오펜하이머에 나왔던 스토리죠. 멋있게 그려졌지만 반강제로 데려와서 집단적으로 거주하게 하면서 세상에 수용소도 아니고 집단적으로 거주하게 하면서 오펜하이머 영화에도 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핵폭탄을 만들었던 것처럼 국방 AI 부분에 맨하탄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공약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중국을 빨리 압도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공화당은 이것을 압도하기 시작하면은 무역을 갈등을 풀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트럼프는 비즈니스적인 측면이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딜하기 위한 조건은 우선은 중국이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지위를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딜을 해주겠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중국도 그걸 알기 때문에 국방 AI에 있어서 우리 2등 하겠다라는 전략을 저는 분명히 할 거라고 봐요. 우리 1등 하겠다는 전략보다는 2등 하겠다. 우주산업도 이 정도 속도만 갈 테니 스페이스X 통해서 우주산업도 당신네들이 압도하시고 이러한 부분에서 다만 우리에 대한 규제를 어느 정도 풀어달라. 그래 이러한 부분으로 나올 가능성들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걸 위해서는 꽃놀이패가 있다라는 거. 그게 바로 테슬라하고 애플이에요. 애플하고 테슬라에게 무호적인 정책을 중국에서 해주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네들 잘해주는데 너희들도 우리 기업, 우리의 어떤 특정 산업에 대한 규제는 좀 풀어달라.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중 갈등이 강화돼도 애플과 테슬라의 애플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는 약화될 것이다.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많지도 않고 강화시키진 최소한 않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상징적으로 2025년 내에 중국에서 FSD가 허가될 가능성은 저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봐요. 이랬을 때 테슬라에게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거고, 이건 트럼프한테도 흔히 보내는 연정의 신호는 아니지만 긍정적인 윙크를 보내는 거죠. 네. 이러한 정책들을 분명하게 구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갈등의 어떠한 양상이 민주당이 있었을 때보다 더 격화되기보다는 겉으로 싸움은 많이 하지만 뒤에서 협상은 많이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그건 이제 북한과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사실 트럼프니까 김정은 만났던 거잖아요. 바이든 생각도 안 하잖아요. 왜? 실제로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뭐 하려고 만나요? 쇼로 만날 것도 아니고. 트럼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만나보고 얻을 거 없는 것 같으니까 완전 훅 가고 나오잖아요. 이런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딜 자체를 안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성과를 되게 과시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중 갈등도 끝까지 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옵티머스가 나와서 미국 공장에서도 생산성이 좋아진다라면 굳이 이제 중국하고 경쟁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러면 중국하고 우호적으로 가지 뭘? 이런 식으로 대중국 관계를 새롭게 재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뭐 테슬라 관련한 뭐 뜨거운 이슈나 또 이벤트가 있을까요? 테슬라 관련해서요. 네. 테슬라 관련해서 이벤트는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차가 얼마나 잘 나오느냐, FSD가 얼마나 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느냐, 옵티머스가 얼마나 또 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큰 카테고리에서는 중국하고 유럽에서 FSD 허가가 또 얼마나 빨리 떨어졌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중국은 저는 상대적으로 빨리 나올 거라고 봐요.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자체도 자율주행 산업을 키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FSD에 대한 허가를 일종의 매기 효과를 고려해서 허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럽연합은 전혀 정치적 고려하지 않고 기술적으로만 고려해서 FSD를 허가할 거기 때문에 저는 2029년이나 2030년에나 유럽연합은 허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에 미국에서 조기 허가가 이루어지고 FSD가 여기서 FSD가 허가라는 것은 여러분
unsupervised, 비감독하에서의 허가를 말을 하는 겁니다. 중국에서도 처음에는 슈퍼바이즈가 허가가 되고 그 다음에 unsupervised가 이렇게 단계별로 가겠지만 이것이 단계별로 가면서 미국과 중국의 데이터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안전한지 얼마나 불안한지. 그래서 안전한 쪽으로 만약에 기우는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누적된다라면 유럽도 앞당길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유럽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 없으면 진짜 2029년이나 30년에 가서 할 거예요. 전혀 앞당길 이유가 없고 유럽의 자동차 산업이 그 경쟁력 보호를 위해서. 왜냐하면 유럽 자동차 산업은 아직까지 뭐 자율주행을 2029년에 30년에도 제가 보기에는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테슬라만 거기서 자율주행 돌아다녀 버리면 유럽 자동차들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자동차를 중국은 자기네 자동차를 2030년까지 중국의 100개 도시에서 자율주행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FSD가 자율주행이 돼도 큰 타격이 없어요. 오히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국의 전기차의 자율주행까지 날개를 달아버리면서 해외 수출이 강화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FSD 경쟁을, 자율주행 경쟁을 조기에 실시할 수 있는 산업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국가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할 거고요. 유럽은 만약에 르노 준비 안 돼 있고 시트로엥 준비 안 돼 있고 푸조 준비 안 돼 있고 피아트 준비 안 돼 있으면 뭐 벤츠나 BMW, 벤츠는 조금 되어 있지만 벤츠나 폭스바겐 전혀 준비 안 돼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테슬라를 개방해 버리면 유럽의 자동차 산업이 붕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은 29년, 30년까지 최대한 미룰 것인데 미국과 중국에서 잘 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면 유럽의 소비자들이 정치권에 압박을 줄 수밖에 없죠. 왜 우리는 저런 거 못하냐? 너네들 때 왜 쟤네들 보호해 주려고 우리는 그런 편함을, 이러한 불안한 운전 사회를 우리가 계속 살아야 되느냐? 사람에 의해서 사람들은 계속 운전하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러면 풀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사회적 압박이 얼마큼 형성될 수 있느냐.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것이 가능한 미국과 중국에서 조기에 FSD가 풀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거고 세계 3대 시장에서 FSD가 풀려지면 나머지 시장에서 풀리는 거는 시간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번에 보세요. 일론 머스크는 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 철폐를 찬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오바마 정부에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어마어마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지원 안 해줬으면 지금 테슬라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정도로 민주당의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자기가 도움을 받을 때가 있고 자기 목표를 위해서 지금은 도움을 안 받는 것이 훨씬 더 경쟁에서 좋습니다. 왜? 도움을 안 받으면 저기는 무너질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론 머스크는 그래요. 같이 가면 좋은데 전기차로 전환 안 하고 있어요. GM하고 여러분 포드는요. 전기차 전환에 진심이 없어요. 제가 봐도. 그리고 독일 차들 뭐 폭스바겐은 하려고 하지만 BMW하고 벤츠도 진심이 아니고 푸조 뭐 시트로엥 피아트 다 진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일하게 자기가 보기에는 전기차에서 경쟁력은 비아디라든지 중국차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조금 턱걸이하고 있는 데가 현대기아차란 말이죠. 이런 데 외에는 다 망해버려야 된다는 것이 일론 머스크의 생각인 거예요. 근데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예요. 저게 자율주행이 진심 아니야? 그럼 망해야지. 왜 저걸 도와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가져야지. 쟤네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10년 뒤까지 5년 뒤까지 기다렸다가 우리 그때 가서 우리 사이좋게 경쟁하자. 이런 걸 기업가가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 같은 스타일은. 그러면 무조건 먼저 가서 우리는 스마트폰 갔는데 너네는 피처폰이네. 어머 끝났네. 그러면서 시장을 정리해버리고 싶어 한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을 보셔야 된다는 거고 현대기아차도 지금 자율주행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즉 트럼프에 의해서 자율주행의 시장이 대단히 가속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 몇 개 나도 통계로 막 우길 거예요. 그래도 사람보다는 사고가 적게 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되게 거칠게 자율주행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근데 기술은 많이 디플로이먼트, 적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많이 적용되면 많이 될수록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AI도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능이 좋아지는 것처럼 어느 순간까지는 자율주행도 실전에서 많이 사용되면 사용될수록 퍼포먼스가 성능이 좋아지는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테슬라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자율주행의 기술적 성과를 앞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기업들은 못 쫓아오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만약에 사주라도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왜요? 왜 내가 남들을 기다려줘요? 트럼프에 대해서 내가 몰빵했던 거는 이 시간 당기기 위한 거예요. 나는 준비됐으니 나 먼저 출발하게 해줘. 쟤들은 2년 뒤에 3년 뒤에 출발해도 나는 신경 안 쓸래. 너 자꾸 민주당 저쪽을 고려해주는 민주당이 고려해주는 이유는 거기죠. 저기가 만약에 망하면 저기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고 그러면 사회가 불안해질 거니까 너 혼자 잘 나가지 말고 같이 잘 나가자. 그리고 너는 좀 가만히 좀 있어. 우리 얘네들 GM하고 포드 좀 앞으로 당겨올게. 이것이
트럼프가 민주당을 미워하게 됐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잖아요. 트럼프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와 함께 나 먼저 그냥 100m 빨리 이거 쏴줘. 그래서 지금 뛰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이 앞으로 일어날 거라는 걸 여러분 보시면서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의 주가를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네. 사실 그 테슬라가 전기차만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나머지 부분이 우리가 가시적인 성과로 볼 수 있는 게 언제쯤부터라고 보시나요? 그것도 2025년이에요. 그래서 저는 네. 전 개인적으로 진짜 25년이 늦게 오길 바랬거든요.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테슬라 주식을 좀 더 많이 살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2025년에서 결정적인 것은 메가팩 산업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하죠. 공화당인 텍사스 주에서도 메가팩은 지금 대규모로 구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은 이미 그러니까 공화당이 지난 트럼프 1기 공화당하고 지금의 공화당이 달라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사업이 돈이 된다는 것을 이미 읽어버렸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에 지금 접근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산업은 항상 메가팩 즉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테슬라는 여기에 인공지능이 결합되면서 상품의 경쟁력들을 CATL이라든지 이러한 CATL도 여기 뛰어들었으니까 대단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공장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장의 설비를 갖다가 2배, 3배로 늘려놨는데 이렇게 늘려놨던 것에 총 2배를 상하이에서 지금 짓고 있고 메가팩 공장을 이것이 올해 말에 12월까지 또는 1월 초까지 완성이 돼서 1월부터는 생산이 시작이 돼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가팩이 재무제표에 찍히는 것은 메가팩이 생산됐을 때 찍히는 것이 아니라 판매됐을 때 찍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배에 실려 나가서 호주까지 가가지고 사막을 건너서 이 차를 트레일러를 타고서 거기에 설치가 돼가지고 거기에 전선줄이 연결되면서 온 스위치가 켜질 때 그때 돈이 결제가 되거든요. 재무제표에 그때 찍히기 때문에 이 재무제표에 찍히는 것은 상하이 공장의 메가팩의 거대한 매출이 재무제표에 찍히는 것은 내년에 2분기다. 2025년 2분기에는 2분기부터 저는 테슬라의 신차 판매도 늘어날 거고 저는 내년도에 테슬라의 차량 판매가 올해가 180만 대라면은 대략 내년에는 230만 대에서 250만 대를 왔다 갈 거라고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단히 차량 매출도 큰 폭으로 증가할 거고 여기에 사이버 트럭과 4680에 들었던 R&D 비용, 투자 비용들이 회수되기 시작하면서 즉 사이버 트럭은 10월 달에 손익분기점을 넘겼고 지금 예상치의 4680 배터리는 올해 12월에 손익분기점을 넘길 거라고 본다라면 그리고 내년에 신규 차량에 대한 투자가 벌써 올해 4분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마진율이 총 매출 이익률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시기가 2025년 2분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진율도 엄청나게 증가할 거고 매출도 엄청나게 증가할 거고 차량의 딜리버리도 엄청나게 증가할 거고 메가팩의 매출도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펀더멘탈 자체가 2025년 2분기부터는 매우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무조건 좋아진다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3분기로 연기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2025년은 테슬라의 주가가 대단히 탄력을 받는 해가 될 것이다. 그 전에는 펀더멘탈이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것이 저로서는 대단히 조정을 받기를 기대하는 거고요. 그래서 조정이 오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고 진짜 조정이 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라고 있지만 2분기 실적이 나오는 7, 8, 9월이겠죠. 이때부터는 대단히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단기간에 급등했다. 정말 너무 치솟아서 무섭다. 너무 고평가된 거 아니냐.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미래 가치가 있어서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투자하는 거.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저기 2019년 20년 가면서 모델 3가 대량 생산되면서 테슬라 1000% 올랐잖아요. 1000% 올라니까 그 테슬라미 생긴 거죠. 네. 그걸 경험하셨던 분이 한국에도 존재하시니까요. 저 개인적인 목표는 1000%까지는 아니지만 500% 오를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500% 정도는 2030년까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여긴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있어요. 그 사이에 뭐 일론 머스크가 감옥에 간다든지 검찰 조사를 받아서 끌려간다든지 또는 건강상의 문제가 스티브 잡스처럼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원래 이렇게 슈퍼 히어로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쉽게 슈퍼 악당으로도 전환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는 상존을 하고 있어요. 리스크 없는 투자는 전혀 없다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재편되기 시작한다면 테슬라의 폭발적인 성장은 저는 제가 책에도 테슬라의 폭발적 성장 시나리오에도 자세히 쓰고 있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서 여러분 여기에 현기증을 느끼면 안 되고요. 저는 사실은 지금 $200까지 때까지 내려가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200까지 언제 내려갈 수 있냐면 2024년 4분기 실적이 나는 1월 초에
정말 예상 밖으로 4분기 실적이 안 좋았다. 그럼 저는 200달러 때까지 내려갈 거고 할렐루야 저는 기뻐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내려갈 거고 그렇지 않으면 300달러에서 계속 머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분기까지 이러한 여러 가지 트럼프 행정부에서 좋은 소식들이 기대치를 증가시킬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400달러까지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400달러까지 넘어가면 저는 제가 세운 원칙은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많지도 않는 테슬라 주식에서 몇십 %를 매각을 할 생각이에요. 처음으로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테슬라 주식을 산 이후로 매도를 한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매도를 한 적이 없는데 매도할 생각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펀다멘탈이 받쳐주지 않는데 트럼프 효과로만 계속해서 400달러까지 가버리면 이건 위험하다고 봐요. 이거는 매도해서 다시 조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상승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 기준들을 이번 트럼프 당선 이후에 제가 처음으로 고민을 했거든요. 매도를 해야 될 것인가 매수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매수를 한다라면 1분기 4분기 실적이 나와서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해야 된다는 생각. 그다음에 그때까지는 돈을 좀 저축해 놓자. 환율도 안 좋은데. 두 번째는 매도를 한다라면 400달러가 펀다멘탈에 아무런 긍정적 변화 없는데 올라가 버리면 이거는 좀 지나친 기여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매도를 해야 된다. 이것이 저의 여러분한테 이거 권하는 거 아닙니다. 이 방송 주식 방송 아니고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그런 생각까지 같다라는 말씀은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사님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5년도 2분기 정도에 테슬라가 거의 이제 다음 2분기 단계, 실적이 끝나서 실적 발표가 나오는 네. 7, 8월부터 그 이후에 한 단계 레벨업하는 네. 성장이 있을 거다 네. 이렇게 보시는 네, 거네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테슬라가 결국은 어느 정도의 그 현재 그 시나리오대로 진행된다면요. 미래에 어느 정도 가치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뭐 밸류에이션 모델을 저도 한번 엑셀로 남들도 하길래 제가 이제 공부를 저는 좀 스타일이 공부하지 않는 주식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엑셀로 또 배워서 아는 분들한테 연락해서 배워서 밸류에이션 하는 모델도 한번 만들어 보서 밸류에이션도 해보고 뭐 그러긴 했는데 제 밸류에이션의 수준이 그러한 애널리스트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몇 조 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돌려는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좀 조금의 어떤 부분을 가능성 높은 부분은 제가 책에다가 좀 적어놨고요. 근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워낙 많습니다. 변수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구슬아 미래는 어떠니 이렇게 하는 식으로 주식을 투자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변수들을 다 모두 고려하면서 모든 것이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전개될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시나리오로 간다라면 캐시 우드라든지 베론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하는 것이 맞을 가능성이 있죠. 당연하게. 근데 이것은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풀려갔을 때예요. 모든 것이. 그런데 이 최소한의 예를 들자면 사실 요즘 뭐 팔란티어 이런 데 같은 경우는 100% 성장했잖아요. 네. 올해 10월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지금 테슬라보다 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오른 주식들이 있어요. 또는 뭐 코인베이스 이런 데도 지금 100% 넘게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가 그렇게 뭐 50% 정도 25%에 30% 오른 거 그렇게 현기증 나는 수준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100% 오르고 200% 이제 돼야 여러분들이 이제 초조해지시는 거죠. 현실화 시켜서 본전은 차리고 그 다음에 가야 될지 더 사야 될지 더 오를지 이때부터 사람 마음이 쪼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쪼이는 순간은 오지 않았다. 그리고 쪼이는 순간은 반드시 올 거다. 그 쪼이는 순간은 쉽게 얘기해서 테슬라가 여러분들이 구매했던 가격에서 100% 이상을 올라가는 시점부터 사실은 쪼이기 시작하는 거죠. 불안해지시고 값이 급락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존재하는 건데요. 테슬라가 FSD로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카 컴퍼니에서 AI 로보틱스 컴퍼니로 간다라는 거고요. AI 로보틱스 컴퍼니로 정말로 전환을 하면 테슬라의 그 시가는 밸류에이션은 2배, 3배 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카 컴퍼니하고 여러분 AI 컴퍼니는 지금 카 컴퍼니인데도 이렇게 올랐었는데 AI 로보틱스 컴퍼니는 앞으로 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성장률이 실제로 좋은 그리고 거기에 마진율도 좋은 산업이기 때문에 이 기대치와 실제로 펀다멘탈이 받쳐주는 두 가지의 이 기둥이 확실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시총이 2배, 3배, 4배, 5배까지 올라가는 거는 저는 큰 뭐 허들이라고 볼 수도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과연 AI 로보틱스 회사로 전환하는데 성공하느냐 여기에 규모의 경제를 이뤄내는데 성공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근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도
규모의 경제를 이뤄냈다는 게 전 대단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우주선을 갖다가 재활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활용을 해야만 규모의 경제를 이뤄낸다라는 거고,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띄우고 있잖아요. 세상에 우주선을 일주일에 2번씩 띄우는 기업이 어디 있어요? 인류 역사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2번씩 다 갈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붙일, 그러니까 쏠 위성도 없어요. 2번씩. 그러니까 스타링크라는 새로운 산업을 생각을 해놨던 거, 처음부터 생각해냈던 거예요. 2번씩 띄우면서 한 번은 다 스타링크로만 띄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우주를 갖다 지금 스타링크로 깔고 있는 거고, 스타쉽이 성공해봐요. 지금 팔콘 9보다 20몇 배의 스타링크를 한꺼번에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갖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문제가 될 정도로 쏟아붓게 되면 스타링크로 완전히 지배되는 우주가 만들어질 거고, 새로운 신규 사업이 생긴다는 건 항상 뭐냐면 규모의 경제를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는 그리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기술과 경제에 대한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대단히 뛰어나다고 보고 있어요. 테슬라가 중요한 건 뭐냐면 FSD는 접근법에 있어서는 빠른 속도로 접근해서 자율주행에 도달하는 것은 구글의 웨이모가 맞습니다. 웨이모 차량 지금 하나에 20만 달러에서 30만 달러예요. 레이더하고 라이더 다 붙이고 있으니까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되게 더디게 가지만 구현하게 되면 테슬라는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왜요? 700만 대를 지금까지 생산했는데 약 500만 대에서 400만 대에서 500만 대는 FSD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갑자기 300만 대, 400만 대가 자율주행하는 거하고 기껏해야 10,000 대가 자율주행하는 거고 20,000 대가 자율주행하는 것은 질적으로 여러분 다른 문제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모이는 데이터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퍼포먼스는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가격을 더 낮추게 되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2만 달러짜리 차에도, 쉽게 얘기해서 아반떼에도 자율주행이 된다 하고, 여러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30만 달러짜리 차에 자율주행이 되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시장의 접근 방식은 이거예요. 2만 달러, 2만 5천 달러짜리에도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하겠다. 아반떼에도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하겠다. 이건 여러분 모든 시민이 자율주행에 올라탈 수 있다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모두가 자율주행 참여하는 교통 대란이 이루어지니까 20명 타는 버스도 만들어서 자율주행 하겠다. 그래서 이 비용은 시내버스보다 저렴하다. 그래서 20명 타는 버스도 자율주행으로 돌아가서 모든 차량이 자율주행으로 가게 되면은 비전과 꿈을 얘기하잖아요. 주차장이 필요 없게 될 거고, 그럼 그것이 다 녹지로 다시 변할 거고, 그럼 도시가 다시 태어날 거고, 그리고 이것에 다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CO2 배출량도 줄어들게 될 거고, 그러면 쾌적한 도시에서 소음이 줄어드신 도로에서 사람들이 더 이상 죽지 않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미국 센트럴파크만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런 파크들이 그냥 곳곳에서 막 널려 있는 새로운 도시를 인간이 꿈꿀 수 있다라는 것, 이런 것이 흔히 말하는 공상과학 같은 꿈과 비전과 드림과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그걸 가기 위한 설계도가 꾸려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면 다른 기업들은 재폐되는 겁니다. 다른 기업은 설 자리가 잃게 되는 거고, 이랬을 경우에 시장의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고,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대단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쫄지 마시길 바랍니다.